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증시가 9월에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빅테크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힘이 좀 줄어드니까 약간 이 로테이션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치나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외주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들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많이 논의했던 게 이제 규모,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로테이션 얘기를 그 사이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는 업종의 로테이션 많이 얘기했었죠. 업종 내에서 기술주, 빅테크 기술, 통신, 경기 소비재 이쪽에서 금융, 유틸리티, 건강관리 이쪽으로 변동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시장을 크게 많이 구분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보면 대표적인 게 사이즈, 그러니까 규모로 하는 것과 업종으로 하는 게 있으면 더 근본적으로는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가치와 성장으로 나오는 로테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와 성장은 구분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는데 심플하게 우리가 보던 거 퍼 얘기하잖아요. PER 그렇죠. 또는 PBR 얘기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순위를 쫙 매겨서 제일 위에 비싼 것들을 모아놓고 이걸 성장주, 제일 아래쪽에 싼 것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가치주, 보통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 두 개의 상대성과 결국은 어느 쪽이 더 성장주와 가치주 둘이 어느 쪽이 더 비싸냐, 싸냐를 구분할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이제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99년도 닷컴 버블 이후 지금까지 한 25년도의 차트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고평가, 저평가, 아래로 내려오면 가치주가 저평가인데 닷컴 버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 놓고 보면 확실히 성장주에 비해서는 가치주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바냐 보면은 통상 두 개를 보시면 이렇게 한 사이클을 그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영원하지 않고 지금 모두 다 성장주 지금 10년, 15년 잘 갔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고금리로 구분을 해본다면 시장 금리 수준에 따라서도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성과 차이도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름에 딱 나와 있지만 성장주라는 거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야. 이제 이게 성장주고 가치주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나는 크게 성장은 없지만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 이게 이제 가치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딱 생각해 보면 저금리라는 거는 저성장을 의미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갈망, 욕구, 프리미엄이 커지다 보니까 성장주가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만 저 왼쪽입니다. 이 밑이 그러니까 2% 내외, 2, 3%, 3, 4, 4, 5, 5% 이상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1979년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놓고 봤을 때 저성장 구간, 결국은 이 3% 미만의 구간에서는 확실히 성장주가 이게 이제 그 연두색입니다. 이게 짙은 검정색, 밸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 연율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중간에 3%, 4% 내에서는 사실 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4%를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확실히 보시면은 짙은 검정색 선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가치주가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높으면 사실은 채권 사도 되거든요. 채권이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위 성장주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따박따박 이익을 내는 가치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그 금리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가치주의 그런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치 성장의 기준점이 아까 이익 성장률 그리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뭐 이걸 딱 뭐 가치 업종, 뭐 성장 업종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한 업종 내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공존한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주 내에서도 특정 업종 내에서도 엄청 비싼 멀티플, 엄청 싼 멀티플이 같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구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회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보통 그렇긴 한데 통상 그
업종의 그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서는 대충 구분이 된다. 근데 우리가 불과 월요일 날 봤던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치와 성장을 굳이 업종으로 구분하면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거 차트, 데칼코마니 차트를 제가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기술, 통신, 건강관리 이 업종이 짙은 파란색, 지금 하늘색은 금융에너지 소재. 그래서 이것의 가장 최근 그 선행 PER을 제가 구해서 우리가 PER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저 위에 거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보니까 세계를 단순 평균하면 22배 거래되고 있고요. 기술은 훨씬 더 높죠, 당연히. 반면에 밑에 금융에너지 소재의 단순 평균 PER은 16배입니다. 대략 1.4배 지금 저 위에 있는 업종들이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저 위에 있는 업종이 성장주 업종, 저는 구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블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쪽이 이제 성장주 블락이라고 볼 수 있고 저 아래쪽이 가치주 블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차트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차트와 같이 가치 성장주가 서로 맞잡는 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변화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업종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이제는 성장주 업종 블락에서 가치주 업종 블락으로의 그러한 전환, 로테이션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런 가치 성장 로테이션 아이디어를 미국과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업종으로도 가치 성장한다면 지역, 나라로도 가치 성장을 구분할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가치 국가죠.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디스카운트. 네. 반면에 미국은 성장 국가입니다. 성장주 국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아까 업종에도 이 구분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되겠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차트 위에 연두색 선과 밑에 짙은 파란색 선이 있는데 위에 연두색 선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PER 말고 PBR, 한국의 PBR과 미국의 PBR을 두 개를 그냥 나눈 거예요. 단순 그냥 나눈 겁니다. 그래서 위에 한국의 PBR이 미국의 PBR이 비싸지면 당연히 나누니까 미국이 커지면은 점점 1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숫자가 보시면 24%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1이면 우리는 0.24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PBR이 1.16배고 미국이 네. 4.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수준이냐? 과거를 쭉 돌아가면 2001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그 정도 수준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그럼 2001년으로 돌아서 그때부터 이후에 2007년, 11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은 그때부터 상당히 헤맸고 우리나라는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보시면 밑에 짙은 검정색 선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상대적인 그런 지수 상승률인데 그걸 두 개를 나눈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0.04가 0.14 실제로 수익률로 보면 한 4배에서 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우리에게 희망하는 바는 최근 들어서 미국 빠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빠지고 화도 나고 연초 이후에 주가도 많이 올라서 점점 실망감도 크지만 과거의 그림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학개미들한테 어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긴 그림에서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보다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꼭 지금의 상황을 실망만 할 게 아니라 현재의 위험 관리를 잘한다면 이후에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저런 2000년대 중반과 같은 강세 사이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데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가져온 부분이 조금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사이클이 좋았던 거는 중국의 성장과 그때 사실 원자재 사이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닥터 코파, 구리 가격을 보면 경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대한 구리 가격 예측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는 거라서 참 고민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 엄청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를 예측했냐면 $10,000 막 가고 있을 때 톤당 네.
15,000달러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과 몇 개월 만에 표변해서 어젠가 그저께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 나왔는데 15,000달러를 다시 10,000달러, 내년도 목표를 10,000달러 낮췄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이 한 8,900달러 정도 되는데 물론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 전분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서 15,000달러를 10,000달러로 떨고 측면도 있지만 네. 확실하게 지금 상황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 우리가 그 사이 얘기하던 중국 이슈고 중국이 전 세계 거의 6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보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구리 가격이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연초 이하 고점 대비 한 30%까지 올랐다가 이것이 지금 고점에서 20%가 빠진 것만 그래서 이것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리 강세론자의 대표격인 골드만삭스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광물이 뭐니 해도 구리인데 그렇죠. 이렇게 기대감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뒤에는 중국이 있겠죠? 맞습니다. 웬만한 원자재는 절반에서 70%를 중국이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리도 거의 60% 전 세계 생산된 60%를 다 소비를 하는데 지금 저 안에 보시면 지금 구리의 업종별 사용량입니다. 보시면 제일 큰 게 이 토목 건축에 있습니까? 빌딩 짓고 이런 데 좀 쓰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다른 생산하는 데 쓰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3년 동안 내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줍니다. 물론 태양광이니 전기화니 그런데 지금 많이 구리가 쓰이고 있지만 워낙 중국의 건설 부분이 전 세계 구리를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의 감소폭을 견디지 못하고 구리의 재고가 서서히 늘고 있는 것이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리의 재고가 늘고 있다.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구리는 사실 뭐 웬만한 제품, 웬만한 인프라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를 보는 거잖아요, 경기가.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최근 3년이 거꾸로 말하면 너무 이례적으로 재고가 낮았었다 봐야 될 것도 같은데요. 이제 골드만이 차트를 하나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서 갖고 왔는데 최근 3년간 코로나 이후에 뭐 칠레 광산 안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밑에 그러니까 지금 짙은 회색선이나 하늘색 선이 지난 2, 3년간의 이제 월별 추이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낮았다가 2024년도 들어와서 짙은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3년 동안 엄청 낮았던 재고 수준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2016년도하고 24년도 사이의 평균적인 2021년도 사이의 평균적인 수준의 범위 안으로 지금 구리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 항구 야적장에 구리와 철강석이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구리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늘고 있다. 결국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단기간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리 강세론자 골드만삭스도 내년 구리 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더딥니다. 이런 와중에 골드만이 $10,000를 급격하게 낮춘 이유는 결국 중국 때문일 텐데 중국의 수요 둔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리를 생산한 것보다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로 가고 내후년까지도 지금 구리가 공급 과잉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의 기준이 뭔가 저도 찾아봤더니 2016년부터 2021년 저 사이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 최저가 한 $4,500, 최고가 $9,800 되더라고요. 이 정도 레인지가 아까 우리가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봤던 재고 수준에서 나타났던 구리 거래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그런 재고가 생각보다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 레인지의 최고 가격을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금 내년도 목표가로 낸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구리의 소비가 원활치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 보고서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리 가격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도 함께 판단을 하시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